만봉야담의 사랑아 씨입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 좋아요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선조 임금님 말년, 충청도 무릉현의 김종대라는 재산가가 살았습니다. 김종대는 고을에서 재력이 상당한 집안으로 드넓은 농토와 넘치는 양식을 거느린 이였지요. 그의 댁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모자란 놈이라 여기는 덕구라는 품꾼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입이 무겁고 둔해 보이는 탓에 늘 천대를 받았지요. 어떤 일을 시켜도 오래도록 머뭇거리다가 겨우 손을 대었고 하루 안에 마칠 일을 사나흘에 걸쳐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어진 소임만은 반드시 완수하는 사람이었지요. 덕구는 품삯으로 떠도는 하층민이었습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댁 저 댁을 떠돌며 일감을 얻었지요. 체구는 우람했으나 늘 어깨를 구부정하게 웅크린 채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덕구를 바보 덕구라 불렀지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덕구의 손길이 닿은 밭에서는 벌레가 꿰지 않았습니다. 덕구가 돌보는 곡식은 알이 굵고 단단했지요. 덕구가 지키는 창고에서는 도둑이 들지 않았고 덕구가 나르는 짐은 한 톨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 온 고을에 메뚜기 떼가 몰려왔을 때였습니다. 모든 밭에 곡식이 뜯어먹혔는데 이상하게도 덕구가 맡은 밭만은 성했지요. 저 멍청한 놈이 또 밭을 살핀다네. 그래도 요상한 건 저놈이 맡은 곳만 온전하단 말이야. 맞아. 지난 겨울에도 저놈이 쌓은 볏짚 더미만 불이 안 붙었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렸지만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요. 덕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덕구는 가장 험한 일만 맡았습니다. 욕을 먹어도 변명하지 않았고 속도를 재촉해도 고개만 끄덕였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덕구는 달라졌습니다. 초라한 움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앉으면 낮에 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덕구는 품에서 낡은 붓과 종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손놀림은 낮에 곡괭이를 들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요. 정갈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세상을 향한 한숨과 언젠가 정의를 되찾고자 하는 다짐이 깃들어 있었지요. 덕구의 눈빛은 낮과 달리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속에는 슬픔과 결기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바보 품꾼의 진짜 이름이 최윤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서의 아버지 최겸은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그러나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어느 해였습니다. 최겸은 군량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부정을 목격했지요. 그들은 전쟁 중에도 군량을 빼돌려 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군사들이 쓰러지고 백성들이 아사하는데도 말입니다. 최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장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자들은 오히려 최겸을 역모로 몰아갔지요.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군량 관리를 모함하여 군심을 흐트렸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저자는 왜적과 내통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 역적이옵니다. 허위 증언이 쏟아졌고 조작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최겸은 결국 참수형에 처해졌지요. 그날 밤 관아의 포졸들이 최씨 집안을 덮쳤습니다. 역적의 씨를 남기지 말라. 15살이던 윤서는 뒷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아버지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윤서는 산으로, 들로, 낯선 마을로 숨어 다녔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신분을 감췄지요. 그를 아는 양반 자제로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수를 줄이고 눈치 없는 척 둔한 척했지요. 바보 행세가 가장 안전한 가면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보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윤서는 그렇게 3년을 떠돌았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전전하며 품위를 했지요. 본래 몸을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휘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윤서는 견뎠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김종대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은이었지요. 18살의 서은은 고운 얼굴과 당찬 성품을 지닌 처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 하인들을 부리는데 익숙했지요. 서은은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양반은 양반답게, 상민은 상민답게, 천민은 천민답게 대해야 한다고 믿었지요. 특히 덕구 같은 품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은이 마루에 앉아 자수를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덕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저런 천한 것이 우리 집합을 축낸다니. 서은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덕구가 물을 들어 우물가로 갈 때면 일부러 치마폭을 여미며 비켜놨지요. 덕구는 서은의 그런 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더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서은의 눈에 덕구는 그저 둔하고 볼품없는 하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곧 두 사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엮어놓을 것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서은은 사랑채 마루를 지나다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청자 향로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집안의 보물이었지요. 서은이 치마폭에 걸려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서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김종대는 평소 온화한 분이었으나 집안의 가보에 관해서는 한없이 엄했습니다. 이 향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손수 닦고 매일 살폈지요. 서은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하지만 깨진 것을 어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그때 덕구가 마당을 쓸고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은은 덕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서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덕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은의 손에서 조각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얼마 후 김종대가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깨진 향로를 발견한 김종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김종대의 호통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덕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저질렀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건드렸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김종대는 당장 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굵은 회초리가 덕구의 등과 다리를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덕구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를 맞을 뿐이었지요. 서은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덕구가 대신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매질이 끝나고 덕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향했지요. 서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덕구가 매를 맞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은은 은밀히 약을 구해 덕구가 머무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문을 두드리자 덕구가 나왔는데 옷 사이로 피가 밴 붕대가 보였고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지요. 서은은 약봉지를 내밀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듯 했지요. 덕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받았고 서은은 더 묻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지요. 그날 밤 서은은 뒷간에 가려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서은은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지요. 덕구가 등불 아래 앉아 붓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서예가처럼 정갈한 필체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요.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내려가는 붓 끝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품꾼이 글을 쓴다고? 서은이 아는 덕구는 그를 모르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보다 나은 솜씨로 붓을 놀리고 있었지요. 덕구의 얼굴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둔해 보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엔 날카로운 지성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은은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종이 위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글귀가 보였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마음과 호기심이 뒤섞였지요. 저 사내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사는가? 서은은 더 보고 싶었지만 누군가 올까 두려워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서은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덕구가 글 쓰던 모습, 그 진지한 표정, 그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이불을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서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덕구가 밭에 나간 사이 서은은 행랑채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행랑채 안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멍석과 해진 이불, 그리고 작은 괴짝 하나뿐이었지요. 서은은 조심스럽게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붓과 벼루, 그리고 여러 장의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붙인 최겸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굴량 착복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모함을 당한 것입니다. 언젠가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정의는 잠시 숨을 수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서은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지요. 역적의 아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덕구는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덕구를 숨겨준 김종대, 댁도 연좌제에 걸려 풍비박산 날 것이었지요. 서은은 급히 종이를 제자리에 넣고 행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숨이 가빠졌지요. 저 사내는 정말 역적의 아들일까?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의 자손일까? 서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덕구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은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덕구가 쓴 글이 떠올랐고 그 절절한 문장들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바발 한 톨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서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릴 수 없었지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서은은 덕구를 헛간으로 불러냈습니다. 헛간 안에 들어서자 서은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가져온 것이었지요. 덕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서은은 종이를 내밀며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덕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지요. 덕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은 최윤서라는 것. 아버지 최겸이 굴량 착복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영모로 몰려 참수당한 것. 15살에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산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혼자 품어온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순간이었지요. 서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윤서를 물끄러미 바라봤지요. 서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동정심이 뒤섞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품꾼이 사실은 비운의 양반 집안 자제였던 것이지요. 한참 만에 서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은을 바라봤습니다. 서은은 윤서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헛간을 나섰지요. 윤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던 양반집 아씨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겠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은은 더 이상 윤서를 하대하지 않았고 윤서는 서은을 피하지 않게 되었지요. 며칠 뒤 서은은 밤늦게 몰래 행랑채 앞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음식을 담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문 앞에 두고 발소리를 죽여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 그릇이 부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글귀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지요. 서은은 그 쪽지를 품에 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은은 이틀에 한 번씩 몰래 음식을 갖다 놓았습니다. 윤서는 그때마다 작은 쪽지에 감사의 글을 써서 빈 그릇과 함께 돌려보냈지요. 어느 날 밤 서은은 잠이 오지 않아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그런데 동산 꼭대기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였지요. 서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윤서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봤지요. 윤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나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정직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요. 서은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서의 옆 얼굴을 힐끗 보았는데 달빛 아래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도 슬펐지요. 서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진실은 언제까지나 숨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요. 윤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달빛보다 밝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지요. 가끔씩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품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이 사람에게는 꼭 정의를 되찾아 줘야겠다고 말입니다. 윤서도 생각했습니다. 이 아씨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산을 내려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 저 아래 어딘가에서 탐욕스러운 눈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의 주인은 김종대 댁을 드나들며 온갖 청탁을 받아먹는 탐욕스러운 아전 박치문이었지요. 박치문은 몰래 숨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니. 이것은 쓸모가 있겠는걸. 박치문은 이미 윤서의 신분을 이용해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덮을 계략을 꾸미고 있었지요. 폭풍은 곧 몰아닥칠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박치문은 김종대를 찾아갔습니다. 김종대는 마침 사랑채에서 장부를 살피고 있었지요. 박치문은 공손히 절을 하며 들어섰습니다. 주변을 살핀 박치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감댁의 품꾼 덕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실은 역적 최겸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띔했지요. 더욱이 따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종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부를 덮고 박치문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자신의 집에서 먹이고 재웠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지요. 더구나 딸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채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종대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윤서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윤서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사랑채 마당에 끌려왔습니다. 김종대는 윤서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지요. 윤서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것이지요. 고개를 들어 박치문을 보았는데 박치문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종대는 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굵은 회초리가 윤서의 등과 다리를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윤서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견딜 뿐이었지요.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은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지키겠다던 비밀이 새나간 것이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질이 끝나자 김종대는 윤서를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라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윤서를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내던졌지요. 그때 마침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장대비로 변했지요. 윤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쉴 곳이 없었지요. 그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어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윤서는 발을 헛디뎌 산길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힌 윤서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지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윤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윤서는 절벽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죽은 듯이 누워 있었지요. 김종대 댁에서는 서은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 포졸들이 나왔습니다. 박치문이 윤서를 역적의 자식으로 고발한 것이었지요. 포졸들은 김종대 댁으로 몰려왔으나 윤서는 이미 쫓겨난 뒤였습니다. 포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윤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산속 깊은 곳, 윤서는 아직도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멎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한 노인이 산길을 지나다가 윤서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백발의 수염이 길었고 눈빛은 맑았지요. 이 깊은 산속에서 은둔하며 사는 선비 백운재였습니다. 백운재는 윤서를 업어 자신의 초가로 데려갔습니다.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으며 따뜻한 차를 입에 대어 주었지요. 이틀이 지나서야 윤서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백운재가 물 한 그릇을 떠다 건넸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지요. 며칠 동안 백운재는 윤서를 간호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기력이 돌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백운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일, 자신이 숨어 살아온 일을 모두 말했지요. 백운재는 윤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지요. 자신이 최겸을 알고 있다고, 최겸은 자신의 옛벗이었다고 말입니다.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백운재는 최겸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부정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품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겸이 죽은 것은 영모 때문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백운재는 일어나 괴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지요. 최겸이 남긴 증거 문서들이었습니다.
군량을 착복한 관리들의 명단, 그들이 주고받은 서신, 백성들의 증언을 적은 글들이 모두 있었지요. 백운재는 최겸이 죽기 전 이 문서들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적이 눈에 들어왔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백운재는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이 증거들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지요. 한편 김종대 댁에서는 서은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지요. 시녀가 가져다 놓은 밥상은 고스란히 식어 있었습니다. 서은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밀을 지키지 못해 윤서가 쫓겨났다고, 자신 때문에 윤서가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했지요. 김종대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걱정도 되었지요. 며칠 뒤 서은은 드디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서은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김종대는 사랑채에 앉아 있었지요. 서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의 자손이라고 말했지요. 김종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에서 역적으로 판결한 사람을 어찌 믿겠느냐고, 딸이 속은 것이라고 했지요. 서은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종대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명했지요. 서은은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지요. 그날 밤 서은은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서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지요. 하지만 온 마을을 돌아다녀도 윤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지요. 서은은 지쳐서 산길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요. 박치무는 윤서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지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치무는 김종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숨겨준 죄로 김종대, 댁도 연루될 수 있다고, 자신이 관아에 잘 말해서 무마시켜 주겠다고 했지요. 대가는 많은 돈과 땅이었습니다. 김종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박치문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연좌제로 집안이 몰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종대는 박치문에게 많은 재산을 건넸습니다. 박치문은 음흉하게 웃으며 받아갔지요. 며칠 뒤 박치문은 또 다른 일을 꾸몄습니다. 관아의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빼돌리는 것이었지요. 박치문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더 대담했습니다. 박치문은 다른 아전들과 짜고 밤마다 곡식을 훔쳐 팔아넘겼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곡식이 사라졌지요. 고을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늘어났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먹을 것이 떨어진 집이 많았지요. 박치문은 이 모든 죄를 역적의 자식인 윤서가 저지른 일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윤서가 도망가기 전에 창고를 털었다고 말했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박치문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설령 윤서가 돌아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지요. 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고을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곡식은 바닥났고 추위는 매서웠지요. 박치문은 이 틈을 타 더욱 악랄하게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는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지요. 많은 백성들이 땅을 잃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산속에서 윤서는 백운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백운재는 윤서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관아에 올릴 상소문을 쓰는 법, 증거를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또한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윤서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모았지요. 어느 날 백운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그들의 고통을 알아야만 진정한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했지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행상으로 변장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등짐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긴 세월이 흐른 탓에 윤서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을의 형편이 어떤지, 관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백성들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세금은 날로 무거워지고 곡식은 사라지고 있다고, 관리들은 제 배만 채운다고 했지요. 윤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고발하려 했던 부정이 여전히, 아니 더욱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서는 밤이 되면 몰래 관아 근처를 살폈습니다. 담을 넘어 장부를 보관하는 곳에 들어가 세금 기록을 살펴보았지요. 장부에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올라간 세금은 그보다 훨씬 적었지요. 나머지는 박치문과 그의 무리들이 나누어 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며칠을 조사한 끝에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지요. 어느 날 밤, 윤서는 우연히 서은을 보았습니다. 서은은 시녀와 함께 절에 가는 길이었지요. 얼굴은 여위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윤서는 서은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요. 절에서 서은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윤서가 무사하기를, 어디서든 건강하게 지내기를 빌었지요.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하지만 아직은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박치무는 자신의 악행이 들통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략을 꾸몄지요. 박치무는 가짜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윤서가 곡식을 훔쳐 달아났다고 거짓 증언을 했지요. 관아에서는 윤서를 잡으라는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상금까지 걸렸지요. 마을 곳곳에 윤서의 인상착의가 적힌 방문이 붙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자 도둑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윤서는 그 방문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치문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윤서는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윤서는 드디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치문과 그 무리들이 저지른 악행의 증거, 아버지 최겸이 결백하다는 증거까지 말입니다. 윤서는 백운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운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지요. 이제 관찰사에게 직접 상소를 올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며칠을 걸어 도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증거 문서들이 든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도회에 도착한 윤서는 관찰사의 아전을 만났습니다. 아전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지요. 윤서는 정중하게 서신을 건넸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니 관찰사께 꼭 전해달라고 했지요. 아전은 서신을 받아 관찰사에게 전했습니다. 관찰사는 서신을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신에는 수년간 백성들을 착취한 관리들의 명단과 증거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더구나 백운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윤서를 불러들였습니다. 윤서가 들어서자 관찰사는 물었습니다. 이 서신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고,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고 말입니다.
윤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최겸의 아들 최윤서라고, 모든 내용은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이라고 했지요. 관찰사는 윤서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장부의 기록, 주고받은 서신, 백성들의 증언을 적은 문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지요.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라고, 조정의 장계를 올려야 한다고 했지요. 며칠 뒤 중앙에서 감찰관이 파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치무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들통날까 두려웠지요. 박치무는 급히 증거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장부를 불태우고 관련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찰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관할을 봉쇄하고 장부를 압수했으며 관련자들을 한 명씩 불러들여 신문했지요. 박치무는 도망치려 했으나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 관하로 끌려왔지요. 감찰관은 박치문을 엄하게 신문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들도 많았지요. 박치문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곡식을 착복한 일, 윤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일, 김종대를 협박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지요. 한편 윤서는 산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저녁 윤서는 우연히 서은과 마주쳤습니다. 서은은 윤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요. 윤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은은 달려가 윤서의 손을 잡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고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감찰관이 포졸들을 이끌고 박치문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지요. 박치문의 집 창고에서는 빼돌린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모든 것을 압수했지요. 또한 박치문과 짜고 악행을 저지른 다른 아전들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관하에서는 엄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치문은 온갖 악행을 자백했지요. 감찰관은 이 모든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박치문과 그 무리들은 모두 유배형에 처하고 빼앗은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명이었지요. 또한 최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명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제야 한풀이가 되는 것 같았지요.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감찰관이 직접 나와 조정의 명을 선포했지요.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감찰관은 윤서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윤서가 나서자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행상 아니냐고 말입니다. 감찰관은 윤서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윤서가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쓴 최겸의 아들이며 이번 일을 바로잡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했지요. 백성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서를 기억해냈습니다. 바보 품꾼 덕구가 바로 윤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성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사과의 말들이 쏟아졌지요.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은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지요. 감찰관은 윤서에게 벼슬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정중히 사양했지요.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감찰관은 아쉬워하면서도 윤서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종대는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김종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윤서를 의심하고
박대한 일, 박치문의 말에 속아 넘어간 일을 사과했지요. 윤서는 김종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지요. 김종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며칠 뒤 박치문과 그 무리들은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수레에 실려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봤지요. 어떤 이들은 침을 뱉었고 어떤 이들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박치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지요. 관아에서는 빼앗긴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곡식이 나누어졌고 땅 문서가 돌아갔지요.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제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늘이 도왔다고 말했지요. 윤서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백운제의 말이 떠올랐지요.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는 외진 산 속에 있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던 아버지였지요. 윤서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아들이 드디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윤서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지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윤서는 서은을 만났습니다. 서은도 묘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묘로 돌아가 꽃을 바쳤습니다. 서은은 최겸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아드님을 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로 잡혔다고 말입니다. 윤서는 서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은이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려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오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서는 백운제에게 돌아가 더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요. 서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관리들이 부임했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윤서는 백운제와 함께 산속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 생각했지요. 어느 날 백운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벼슬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지요. 윤서는 다시 행상이 되어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 고을의 형편을 살피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정이 있으면 기록했지요. 윤서는 이 모든 것을 관찰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찰사는 윤서의 보고를 토대로 부패한 관리들을 징계했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폈지요. 사람들은 윤서를 백성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서은은 집에서 바느질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었지요. 김종대는 딸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윤서는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서은은 윤서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서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지요. 두 사람은 뒷동산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요. 서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고, 윤서를 도우며 살고 싶다고 말했지요. 윤서는 서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달빛이 환하게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부정과 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서는 알고 있었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서는 바보 품꾼으로 살며 온갖 멸시를 받았지만 끝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웠습니다. 혼자 견디며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바보처럼 보였던 그가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말이나 높은 벼슬에 있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는 신념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